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긴박하게 전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비박계가 표결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야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탄핵안 가결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결되지 않겠어요? 그래 무책임한 얘기 말고. 이렇게 영혼이 없어, 대답에. 연골이 없습니까? 요즘 피곤해가지고. 근데 저보다 연골이 없는 거는 비박계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 나 같으면 정기한테 할 것 같아. 쪽팔렸어. 아니, 그래서 저는 탄핵안 가결은 가결인데, 가결되더라도, 우리 비박계가 청산 대상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금요일까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0대 50이다. 저 사람들이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정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일쯤에 대통령의 제4차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지금 비박계,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비박계가, 비상시국 회의가 강하게 토론을 하고 4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7일 날 대통령 4차 담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탄핵,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놓으면, 내일이 어떤 시간이냐면 김무성의 30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간이야, 내일이. 네. 그래서 오늘 24시간 지나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하면 한 30시간에 목걸이에 걸려.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50대 50인데요. 이야기만 해주려고. 탄핵 부결 때 사실상 새누리당은 이제 소멸이다. 자, 탄핵 부결 때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당원들 중에, 우리 의원들 중에 우리 스스로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총선을 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촛불이 진짜 햇불이 돼서 새누리당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국회 해산하라라는 요구로 바로 진화될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국회 해산이? 자, 국회 해산은 이제까지는 대통령만 예전에는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정치적으로 국회 해산을 다 사퇴해버리면. 아니, 걔들은 안 할 텐데. 걔들이 국민의 요구와 압박을 어떻게 견딜까.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회 해산 요구가 나와서 만약에 새롭게 총선을 해버리면, 새누리당 해체가 아니라 새누리당 소멸이고, 그냥 소화당하는 거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또 잔대가리 굴리다가는 그 잔대가리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목을 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양 박사에게는 내일이든 모레든 대통령이 4차 담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번 이제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변수가 되지 못한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까지. 김무성의 30시간이라는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30시간이 내일 대통령 담화가 아침 일찍 나오면 겨우 30시간 좀 넘거든. 원래 우리가 어떤 수치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5시간 정도 더 많다고 해서 30시간 법칙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면 35시간 안에 김무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 이상한 법칙에 목을 맨다. 자, 아무튼 이게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국민의 뜻이 뭔지는 확인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비박계는 청산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러니까 강원 선생님이 금요일까지는 그런 말 하지 말자 이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떠들든 안 떠들든 대세는 그냥 정해져 있다 이런 거고, 대통령 4차 담화는 제가 어제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SNS에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3번 담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국민들 마음에
네. 저 불을 더 지폈잖아요. 그 연쇄 담화범이다. 이런 말이 떠들었거든요. 1차 때보다 50만이 더 많아졌고, 2차하고 50만이 더 많아졌고. 계속 불을 더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한 150만을 불려줬지. 그래서 연쇄 방화범 맞네. 네, 연쇄 담화범. 방화범이네. 네, 그러니까. 방화범, 담화범. 같은 말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네. 예, 탄핵 가결을 앞두고 인터넷 곳곳에서는 박근혜 탄핵 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까지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험난한 순간 국민들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기만 합니다. 이런 걸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래요.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온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단순히 박근혜 한 명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카페에서는 특집으로 몇 주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려 합니다. 바로 사라져야 할 정치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박근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홍위병들,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악의 정치 집단,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왜 이들이 사라져야 하는지 이들의 만행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정현, 홍문종, 김진태, 조원진, 우리 정치카페에서는 병신 7적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병신 7적의 맏형 서청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사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신년의 점을 해서 병신 7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병신 7적에 한 놈만 뽑아라면 저는 서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경력이 화려하죠. 69년에서 80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그 다음에 81년에 11대 국회의원으로 동작구에서 민주한국당. 네, 야, 이때 제 기억나네. 내가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텐데. 예. 그때 정말 서청원 참신했습니다. 참신했습니까? 85년 민주화 추진협의회 소위 말하는 민추협 상임운영위원. 그때 민추협 의장이 김대중, 김영삼이었습니다. 네, 89년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비서실장. 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2년에서 2003년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친박연대 공동대표. 2013년에서 16년 19대 국회의원. 2016년 3월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야, 정말 지금 현재 최다선이죠. 8선. 8선입니다. 근데 1998년 사무총장. 그럼 그 당시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에 박근혜가 출마하는데 그때 공천을 담당했던 담당자겠네요. 예리하십니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공천을 총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동가 조직을 한꺼번에 틀어지고, 지금도 뭐 동가 조직을 한꺼번에 틀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가 사무총장 자리인데, 지난 98년 서청원이 박근혜를 당시 재보궐선거에 직접 공천했던 당사자로서 그때부터 친박 자장으로서 이제 정치 생명의 연장 꿈을 꾸지요. 참,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98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18년. 18년.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18년. 예,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또 한나라당 대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해에 한나라당 대표였으니까 또 이때 큰 사건이 있었죠. 차떼기 사건. 그렇죠. 예. 전형적인 그 당시 당 대표였으니까 차태기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차태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삼성에서 트럭을 통째로 돈을 실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인가요? 예, 이제 떠넘겼던 이제 과정을 차태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그때 당 대표하면서, 그러니까 16대 대선 직전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16대 대선 직전이니까 그 12월에 선거를 하니까 11월 초에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한테 채권 10억을 갈취를 합니다.
지 말로는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월 초에는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기업이죠. 써내문이라고 해서 이제 부회장한테 현금 2억의 불법 자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2010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04년 1월에 구속이 되고 또 구속이 됐는데 또 그 당시에 여소야대가 아니었잖아요. 여대 야소였잖아요. 그냥 국회에서 석방 동의안을 또 상정해가지고 가결을 시켜서 1월 28일 날에 구속됐는데 1월 9일 날에 석방이 됩니다. 2월 9일 날에. 2월 9일 날에. 뭐 그 정도로 또 보통 이 정도 클리어면 이때쯤에서 정치 그만해야죠. 끝나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근데 또 2008년에도 또 돈 먹고 구속되지 않았어요? 2008년에 또 돈을 또 세게 드십니다, 이분이. 구태 정치의 대표 선수인데요. 2008년에 실시된 18대 총선,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명박계가 박근혜 길을 싹쓸이 하면서 박근혜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제 이때인데 세상에 이제 기상천외한 정당을 하나 만들죠. 친박연대당. 예. 전 세계 그렇죠. 정당사에 친박연대. 사람 이름을 붙여서 정당을 만든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박연대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당 대표를 하고 자기 스스로 또 비례대표 공천을 해가지고 우리 최근에 김종인 선수처럼 자기 스스로가 또 비례대표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서청원은 왜 또 구속이 되느냐면 비례대표 공천 장사를 해서 돈을 세게 모으는데요. 소위 말하는 양정래 김노식 사건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건데 30대 초반에 양정래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상당히 의아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한 사람당 15억씩 받고 비례대표 1번하고 비례대표 3번을 배정을 해서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또 서청원은 비례대표직을 사고 판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2년과 2008년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요. 해먹은 돈만 일단 자기 손으로 직접 받은 돈만 한 50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 네. 돈 받은 걸로 집행유예 3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재판부가 집행유예 준 이유로 이거 얘기했었어요.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건가? 재벌들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니까 집행유예. 이렇게 하듯이 서청원은 피고인의 정치 발전 기여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래서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는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계속했으면 이 2008년에는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 선배가 첫 투표를 했던 신선했던 서청원, 네, 그렇죠. 이 민추업 시절을 거치면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약간의 저항을 했던 민추협을 거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정치 발전에 기여는 했네,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 또 해먹으니까 잘린 거지. 근데 이 서청원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민주적인 정부다라는 그런 정말 또 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친박연대도 했는데 뭐 그리고 당연히 가장 민주적이지 박근혜 정부가. 친박 자장 좀 하려면 그러면 이런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그러면 그런 뻔뻔함이 감정에 있어야지.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네. 지난해 7월 20일 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서청원이 소위 해킹 프로 전문가라는 야당 의원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의혹 부풀리기 정치 쟁점만 하고 있다. 이때 소위 해킹 프로그램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안철수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이제 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단장을 하지요.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이제 이걸 받아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반민주적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이 노심초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건건이 야당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 쟁점만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역대 최고 민주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좀 정신 감정 같은 거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또 그 박근혜 퇴진 화성운동본부에 있는 그 홍성규 공동상임 대표는요, 서청원의 지역구죠, 그죠? 네, 화성이. 예. 지난달 11월 29일 낮 12시에 이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서청원도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이전에 서청원이 의원 배치부터 내려놓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라고 홍성규 공동상임 대표는 일가를 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뭐 일화를 소개했다면서요? 예, 이분이 이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이기도 한데요. 홍성규 대표가 최근에 지역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서 질의할 상황이 있어서 서청원 사무실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과는 대화 안 한다. 시장이 야권이니 시장과 논의해보라 하며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네, 노조하고는 그냥 원래 대화를 안 한대요? 그렇죠. 아, 이게 뭐. 시간이 없으신 거지. 가장 민주적인 정권을 함께 이끄느라고. 아니,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할 그 내용도 안 들어보고 우리는 노조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이 이런 주장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네.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청원이야말로 뿌리 뽑아야 할 구악적폐의 상징격 인물이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우리 화성 시민에게 대한 응당한 도리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그 동네에서 저 서청원이 지역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보죠. 그렇죠. 이 양반이 아까도 원래 동작이었잖아요. 동작. 그렇죠. 아까, 예. 우리 2주 전에 출연했던 이상희 새누리당 전 의원이 동작갑이었잖아요. 이제 서청원도 동작갑이거든요. 당시에도 서청원의 그 부인이 다음 선거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공천을 주고 그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출마를 시키고 그 이상희 전 대변인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서청원 부인이 동작구를 사사치 이제 훑고 다니면서 다음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남편이 뛰고 있는 화성갑에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동작갑에서 부인이 선거 운동을 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아니 그럼 뭐 아들은 뭐 화성에서 출마한다는 거예요? 동작에서 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예요? 양쪽의 간을 보는 거죠. 화성갑이나 동작갑 지역구 둘 중에 하나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뛰는 모양이지요. 뭐. 그러니까 이 화성에 있는 이 노동인권센터 소장께서도 이 지역구 세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그 동분서주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서청원이 그 당의 주요 요직에 있을 때마다 한국 정치가 엉망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주역이야, 주역. 98년에 박근혜 공천을 주면서 이게 나라냐? 그렇죠. 그게 시작됐죠. 요새 통영에 있으니까 사투리가 통영에서는 이게 나라가 이러는데 이게 나라냐죠. 서울에서는 이게 나라냐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죠. 자꾸 요새 통영에 살면서 이제 이게 이 표현이 자꾸 빗나가네. 어쨌든 98년에 박근혜한테 공천을 주면서 오늘의 재앙을 잉태를 했고요. 그때 씨를 뿌린 거죠. 네. 그다음에 2002년 희대의 차떼기로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을 갈취하고 직접 하나와 써낸문 등으로 수십억을 갈취하고.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주인공이 새누리당 그때는 뭐였어요? 한나라당의 삼성, 한화 이런 애들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 4대 개혁이 한국 사회 정경유착의 고리와 그다음에 정언유착의 고리와 그 정금유착의
고리와 정교유착의 고리를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적폐를 청산하자고 했잖아요. 네. 이분이 그때 그렇게 한 말의 뜻을 이제 요즘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그렇죠. 있는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가 뭐였는지. 본인 스스로가 적폐였고 그리고 본인 주의가 다 적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실천했던 거지. 전부 껴안고 지금 이제. 그렇지. 모두 껴안고 이제 그 진주난강에 이제 뛰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거죠. 아니 2008년에 그래서 친박연대 만들어서 대표한 것도 하여튼 한국 정치사를 더럽힌 거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게 2016년이죠. 소위 말하는 4.13 총선에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때도 지 살기라고 하성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김성애 기억나시죠? 그게 그 윤상현이랑 최경환 전화해가지고 그 녹취록, 그 녹취록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최순실 공천까지 나오게 하면서 옥새 들고 나르샤를 연출하는 직접적인 그렇죠. 주인공들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주인공을 했으니까 서청은이요,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 항상 그 뒤끝은 안 좋았다. 저는 그 전설에 뺐지.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이렇게 달게 되는 건가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였다니까요. 이번에 확 바꿔야 돼요. 아니, 근데 뭐 서청원은 그런 거 말고도 무슨 범죄 의혹도 막 있지 않아요? 뭐 이제 서청원 이야기 재미없다. 그래요? 뭐 이 정도의 한국 정치사에서 자기가 당대표나 선거대책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을 맡으면 맞는 대로 돈 먹거나 그 다음에 한국 정치의 재앙을 씨를 뿌리질 않나 잉태를 시키질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를 그 대표해 왔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언론이 떠받들어 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던 이러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억울하다. 자, 이제 최경환으로 넘어가죠. 예. 사실 이 최경환이야말로 현 정권의 침박에 사실 좀 서청원은 좀 가오마담의 성격이 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최경환이야말로 골수 TK 명예회장 정도가 서청원이면 회장이 이제 회장, 현직 회장 여기는 이제 등기 이사이자 회장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사태 때 보면 싹 모습을 안 드러내요. 마치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들켰잖아. 들켰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난 3차 담화가 그 서청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병신 실적들이 만들어냈던 게 그 지난 3차 담화고 국회한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교묘하게 이렇게 참 그렇죠. 꼬리 자르기 하면서 술래잡기를 참 잘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저거는 나름대로 숨은 거지. 자, 한번 틀어보시죠. 특히 이제 일단 벌써 지금 현재 한 3가지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단 대우조선해양한테 수조원 지원한 거 이게 서별관 서별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회도 나오지도 않았죠. 뭐 청문회 거치면서 이게 뭐 밝혀진 게 없어서 이거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면세점 인허가 과정에서 50억 원 받았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이게 몇 달 전에 그 어느 언론에 났었던 건데 그건 양 박사님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편들어져 가지고 뭐 지금 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개입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롯데로부터 50억 수수설인데요. 지난 7월에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에 의해서 이제 최경환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습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롯데가 최경환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지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최경환에게 50억을 건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박 실세로 영향이 막강한 그 최경환에게 롯데 측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롯데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첨단범죄수사 1부가 롯데 수사팀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쭉 조사를 해온 거죠. 아니 뭐 지금 요즘 분위기에서 검찰이 정신 차리고 수사하겠죠? 그렇게 믿어야 되나? 어쨌든
정신 차리고 수사를 하겠죠라고 하는 게 이미 검찰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예, 지난달 11월 24일 날 롯데그룹 수뇌부인 정책본부하고 롯데 면세점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거죠. 예, 최경환은 주로 이 대구 고등학교 동문들을 아마 창구로 이용해서 로비를 받아왔다고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최경환과 이런 연결된 게 좀 이렇게 면세점이 참 많아요. 그죠? 예, 면세점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면세점 세금 내기 싫은가 보다. 그 최경환의 대구고등학교 동문 중에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협력단장 소진세, 그다음에 롯데물산 대표이사 노병용, 이 사람들이 대구의 아너스클럽이라고, 이게 아너스가 명예 이런 뜻 아닌가? 네, 그런 뜻이에요. 우아 떠는 사람들. 난 이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온몸이 우아함, 그레이스풀 하니까 그렇지만 이 새끼들은 하여튼 대구 아너스클럽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데, 롯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경환이 그 면세점 진짜 좋아하나 봐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시절인 지난해 1월 20일 날 롯데 면세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통합물류센터를 방문하고, 그리고 또 지난해 6월 14일에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이라는 타이틀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공항 및 면세점 호텔룩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면세점 행보를 해왔다는 것도 참 면세점하고 뭔가 가깝지 않은가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롯데하고 연관돼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롯데는 왜 면세점에 그렇게 목을 걸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혜 사업 중에 하나가 면세점이잖아요. 그리고 롯데는 사실상 롯데 호텔의 면세점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롯데가 지난해 이제 서울 소공동 본점하고 잠실점 면세점의 특허금 만료 때문에 재승인을 위한 공개 경쟁을 작년에 했다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신동주의 형제의 날 하면서 저거 아버지를 환자로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일본을 오가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붙었었잖아요. 그때 서공동 본점은 그 특허금 만료 이후에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실 면세점이 똑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잠실 면세점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액이 엄청 크잖아요. 5천억 연간 매출액 5천억짜리 잠실 면세점이 날아가 버리니까 잠실 면세점 부활을 위해서 그룹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걸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 있어서 최경환을 만났고 최경환에게 50억을 줬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요,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그러니까 뇌물수수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거죠. 예. 최경환 의원이 뇌물수수 했다는 이 과정에서. 예. 며칠 전에 민주당 정책위 윤호중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롯데그룹과 최경환 전 부총리 사이에 있었던 시내 면세점 승인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 24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은 시내 면세점 사업을 따기 위해 작년 12월에 미러재단에 28억을 냈고, 올해에도 70억을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가 관련됐다면 뇌물이 된다. 지난 4월 추가로 시내 면세점 두 곳에 대한 입찰 절차를 공모하고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데, 관세청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입찰 공모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것도 정말 재밌는 거잖아요. 최경환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박근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관세청이 전혀 관광객이 확장될 가능성도 없는데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정부 산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두 곳에 대해서 더 확장하겠다 하고 지금 입찰 공고를 때렸던 이 사건이 바로
최경환, 박근혜 신동주로 이어지는 롯데 면세점 사건입니다. 박근혜가 물러나면은 뭐 아마 제일 먼저 최경환이 소환되거나 구속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이거 동반 구속돼야 돼요. 동반 구속. 그렇죠. 그렇지. 혼자 아니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여자분 혼자 추운데 그 보내긴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아무튼 둘이서 손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제일 모직하고 지금 이제 또 가장 그 이번 그 특검에서 하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제일 모직과 그 삼성물산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이 이제 이 삼성한 대로 승인한 과정에서도 최경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최경환, 여기도 이제 최경환의 대구고 동문이놈이다. 앞서도 그 롯데에서도 롯데물산 사장을 비롯해가지고 대구고 동문이 나오는데요. 대구고, 이 사람이 대구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인가? 최경환은 다 어떻게 대구하고 얽혀있지? 그러니까요. 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학연전 이런 거 좀 따지지 말자고 그랬는데, 결국 최경환도 자기 고등학교 동문들 다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고등학교이긴 하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제일 모직하고 그 삼성물산 인수합병 문제점, 요게 이제 요즘 국민들 관심이 제일 크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아니, 아주 심플해요. 문제 자체가 심플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최경환이 부총리 시절인 지난 7월의 일인데요. 삼성그룹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 26일 합병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 비율이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또 그 당시에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을 결집하고 합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캐스팅 보트를 가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지분 11.2%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란 말이에요. 이재용 일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모직하고 합병 비율을 국민연금은 애초에 1대 0.46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1.35로 산정한 삼성의 입장에 돌연 손을 들어줍니다. 당시에 3천억 내지, 적게는 3천억, 많게는 5천억이라는 손실이 나는 합병 비율을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주주총회 불과 2주 전에. 그러니까 원래 계산해서 산정해가지고 정리해놨던 비율을 무시하고 2주 전에, 주주총회 2주 전에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입장을. 그렇죠. 아니, 근데 최경환은 뭐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구고등학교 이야기 했잖아요. 이 당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홍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완선이 아니고. 홍완선? 김완선 아니고? 김완선이 아니고 홍완선인데. 이 사람이 동문이에요, 혹시? 대구고등학교도 동문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총 2주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홍완선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그 전에 최경환을 만났겠구만. 그렇죠. 만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만나러 갔겠구만. 당근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구린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누가 매파였을까? 매파? 홍완선하고 이재용을 만나게 한 매파가 누구였을까? 이게 최경환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의혹이 일파만파.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이 사실상 밀어붙였는데 최경환 같은 경우, 근데 이 양반이 홍완선이라는 사람 행위를 갖다가 뭐 많은 정치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인 연금이니까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할까, 연금이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다네. 그런데 여기에서 합병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결정해 왔답니다. 그 직전에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기획의 합병 결정 바로 이전에 SK하고 SK CNC 합병 때 또 이제 중대한 사안이라서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합병을 심의하고 합병을 반대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입장을. 근데 이 삼성 건은 그런 거 결정 안 했구만.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주주들 중요하고, 특히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건인데도 이 절차를 제껴버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최광 이 사람도 홍한선이 다 했다. 라고 하면서 나한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강한 불만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백이 중요한가 봐. 백이요? 백이 중요하지. 국민연금 홍완선은 기금 운영본부장인데 백이 최경환이고. 네. 그 최광이라고 국민연금 당시의 이사장은 허태열 고등학교 후배야. 부산고등학교 후배. 그래요? 허태열이 누구야? 허태열이 박근혜 정부 1대 비서실장이잖아요. 며칠 네. 못 있다가 잘리고 결국 김기춘한테 차여서 나갔던. 그러니까 선이 약해. 정말 약해. 줄은 강한 줄을 잡아야 구속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 줄이 몸에 묶는 줄인가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일명 업계 전문용어로 포승줄이라고 해요. 포승줄이라고 그렇죠. 아니 뭐 최경환 이러면 이런 인간 고발해버려야지. 그거 당연히 고발해야지. 고발 좀 하세요, 박사님이. 고발했어. 내가 했겠어. 딴 데가 했어요? 우리의 또 그 훌륭한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투기자본 감시센터. 여기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그 정세를 면밀하게 읽으면서 필요할 때는 고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경환 건 말고도 최근 국면에서 고발 여러 건 했을걸요? 뭐 나중에 그거는 강대가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뭐 필요하면 그거는 강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했으니까. 어쨌든 최경환을 고발을 했습니다. 투기자본에서 고발했는데 50억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최경환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재수사해야 된다 하고 고발을 하고 나서 검찰이 롯데 수사팀도 만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삼성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과 최경환의 관계, 삼성, 홍한선, 최경환 이 커넥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발 사항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저는 최경환 관련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청원에 의해서 이제 이 오적 중에 2번 타자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거 있어요.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 한번 다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정세랑 별 상관없이 가습기 살균제 우리라도 이런 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청취율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2013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야당이 그때 이제 발의하거든요. 근데 그때 선두에 서가지고 반대하고 나섰던 게 최경환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수사해서 처벌을 하면 되지 왜 국회가 갑론을박하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요 지금도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도 국회에 있습니다, 그냥. 그럼 최경환을 빨리 수사해서 구속시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경환은 사실 수사해야 될 건수가 많아요. 네. 많고. 그 다음에 구속할 거는 아니죠. 사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을 반대할 수 있지, 의원이. 모르지. 네, 근데 자발적인 반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제 법안이 미리 그 당시에 만들어졌으면 덜 고통받을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계속 문제됐던 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가 다시 재수사 지금 착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제대로 파면은 혹은 파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내 양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은 다 제대로 조사하고 전부 까발키고 이렇게 해서 전 최경환 같은 인간은 진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강대가 이야기하는 박근혜를 탄핵에 가결이 되어서 징부 정지를 당하든 안 당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박근혜가 퇴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기분 좋게 그 국민들 기분 좋게 퇴진을 당하거나 파면을 당했을 때 이후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파헤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권력에 줄 서고 대권 후보에 줄 서가지고 장차가 먹고 그다음에 주요 당직 맡아서 이렇게 헤쳐먹고 저렇게 헤쳐먹어도 제대로 그 벌을 안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벌 주려고 하면 정치적 보복이니 개 잡소리들로 방해하고 언론이 거기에서 또 부안해도하고 해서 네. 만들어지는 한국의 정치의 그 부패 문화를 이번에는 제대로 끊어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SNS에 이런 거 올리는 분도 가끔 계시던데요. 옛날에 반민특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 있었는데 네. 반민주 행위자 처벌 특별법 같은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번에 제대로 청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고요. 그 다음에 최경환 관련해서는 그 아까 서청원 얘기도 나왔지만 지역구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그건 이제 서청원, 최경환, 네. 그 다음에 윤상현 요 세 명이 이제 한꺼번에 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윤상현 이후에 오늘은 서청원 최경환만 딱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윤상현, 이정현도 아주 구린 데가 많거든요. 이정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고를 하자 하면 방송법 위반으로 KBS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 외에 이정현의 마누라 이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네. 사건이 또 있어요. 그냥 그런 그렇죠. 부분들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다음 주는 윤상현과 이정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두 명만 털고 우리 칠적이잖아. 네. 칠적 그렇죠. 칠적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죠 뭐. 그러면 지금 뭐 최경환하고 서청원 했는데요. 네. 그러면 양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머지 오적 우리 7적 다루기로 했으니까 예. 나머지 5적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고 그것만 할 게 아니잖아요. 비박도 쭉쭉쭉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쭉 하면서 누구를 청산해야 되는지 이거 한 명 한 명 계속 좀 정리했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우리는 새누리당의 그 지난 8년 동안 주요 핵심 당직자들을 우리는 다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글들은 네. 박근혜 이전에 이명박의 적폐도 청산하고 정말 민족 정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60년 전에 반민특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지난 60년을 질곡의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번에 지난 8년의 적폐를 철저하게 털어내므로써 다시 희망찬 60년을 고민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돈만 한 50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 그 돈 받은 걸로 집행유예 3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재판부가 집행유예 준 이유로 이거 얘기했었어요.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건강. 재벌들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니까 집행유예. 이렇게 하듯이 서청원은 피고인의 정치 발전 기여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래서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는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계속했으면 이 2008년에는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선배가 첫 투표를 했던 신선했던 서청원, 네, 그렇죠. 그 민추업 시절을 거치면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 약간의 저항을 했던 민추협을 거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정치 발전에 기여는 했네, 그죠? 뭐 그런데 이제 두 번 또 해먹으니까 잘린 거지. 근데 이 서청원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민주적인 정부다라는 그런 정말 또 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친박연대도 했는데 뭐. 그리고 당연히 가장 민주적이지 박근혜 정부가. 친박 자장 좀 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그런 뻔뻔한 감정에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네. 지난해 7월 20일 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서청원이 소위 해킹 프로 전문가라는 야당 의원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의혹 부풀리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때 소위 해킹 프로그램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안철수 당시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이제 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단장을 하지요.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이제 이걸 받아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반민주적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이 노심초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건이 야당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 쟁점화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역대 최고 민주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좀 정신 감정 같은 거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또 그 박근혜 퇴진 화성운동본부에 있는 그 홍성규 공동상임 대표는요, 서청원의 지역구죠, 그죠? 네, 화성이. 예. 지난달 11월 29일 낮 12시에 이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서청원도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으로 국회 예산을 다 사퇴해버리면 아니 걔들은 안 할 텐데. 뭐 걔들이 그 국민의 요구와 압박을 어떻게 견딜까?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회 예산 요구가 나와서 만약에 새롭게 총선을 해버리면 새누리당 해체가 아니라 새누리당 소멸이고 그냥 소화당하는 거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또 잔대가리 굴리다가는 그 잔대가리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목을 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양 박사에게는 뭐 내일이든 모레든 대통령이 뭐 4차 담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번 이제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변수가 되지 못한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까지. 김무성의 30시간이라는 그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30시간이 내일 대통령 담화가 아침 일찍 나오면 겨우 30시간 좀 넘거든. 원래 우리가 어떤 그 수치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뭐 5시간 정도 더 많다고 해서 30시간 법칙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면 35시간 안에 김무성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너무 이상한 법칙에 목을 맨다. 자, 아무튼 이게 뭐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국민의 뜻이 뭔지는 확인됐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비박계는 청산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러니까 강원 선생님이 금요일까지는 그런 말 하지 말자 이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떠들든 안 떠들든 대세는 그냥 정해져 있다 이런 거고 대통령 4차 담화는 제가 어제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그 SNS에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3번 담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국민들 마음에 불을 더 지폈잖아요. 그 연쇄 담화범이다. 이런 말이 떠들었거든요. 1차 때보다 50만이 더 많아졌고, 2차하고 50만이 더 많아졌고. 계속 불을 더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한 150만을 불려줬지. 그래서 연쇄 방화범 맞네. 연쇄 담화범. 방화범이네. 그러니까 방화범, 담화범 같은 말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예, 탄핵 가결을 앞두고 인터넷 곳곳에서는 박근혜 탄핵 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까지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험난한 순간 국민들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기만 합니다. 이런 걸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래요.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온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단순히 박근혜 한 명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물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카페에서는 특집으로 몇 주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려 합니다. 바로 사라져야 할 정치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박근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홍위병들,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악의 정치 집단.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긴박하게 전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비박계가 표결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마음으로야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탄핵안 가결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결되지 않겠어요? 그래 무책임한 얘기 말고. 이렇게 연골이 없어, 대답에. 연골이 없습니까? 요즘 피곤해가지고. 근데 뭐, 저보다 연골이 없는 거는 비박계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 나 같으면 정기한테 할 것 같아. 쪽팔렸어. 아니, 그래서 저는 탄핵안 가결은 가결인데, 가결되더라도, 우리 비박계가 청산 대상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금요일까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0대 50이다. 저 사람들이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정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일쯤에 대통령의 제4차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지금 비박계,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비박계가, 비상시국 회의가 강하게 토론을 하고 4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7일 날 대통령 4차 담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탄핵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놓으면, 내일이 어떤 시간이냐면 김무성이 30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간이야, 내일이. 네. 그래서 오늘 24시간 지나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하면 한 30시간에 목걸이에 걸려.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50대 50인데요. 이야기만 해주려고. 탄핵 부결 때 사실상 새누리당은 이제 소멸이다. 자, 탄핵 부결 때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당원들 중에, 우리 의원들 중에 우리 스스로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총선을 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촛불이 진짜 햇불이 돼서 새누리당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국회 해산하라라는 요구로 바로 진화될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국회 해산이? 자, 국회 해산은 이제까지는 대통령만 예전에는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 있어서는 해산권이 없잖아요. 해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친박 정치인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왜 이들이 사라져야 하는지 이들의 만행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정현, 홍문종, 김진태, 조원진, 우리 정치 카페에서는 병신 7적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병신 7적의 맏형 서청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가 얼사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신년의 점을 해서 병신 7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병신 7적에 한 놈만 뽑아라면 저는 서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경력이 화려하죠. 69년에서 80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그 다음에 81년에 11대 국회의원으로 동작구에서 민주한국당. 네, 미안합니다. 야, 이때 제 기억나네. 내가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텐데. 예. 그때 정말 서청원 참신했습니다. 참신했습니까? 85년 민주화 추진협의회 소위 말하는 민추협 상임운영위원. 그때 민추협 의장이 김대중, 김영삼이었습니다. 89년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비서실장. 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2년에서 2003년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친박연대 공동대표. 2013년에서 16년 19대 국회의원. 2016년 3월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야, 정말 지금 현재 최다선이죠, 8선. 8선입니다. 근데 1998년 사무총장. 그럼 그 당시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에 박근혜가 출마하는데 그때 공천을 담당했던 담당자겠네요. 예리하십니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공천을 총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동가 조직을 한꺼번에 틀어지고 지금도 뭐 동가 조직을 한꺼번에 틀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가 사무총장 자리인데 지난 98년 서청원이 박근혜를 당시 재보궐선거에 직접 공천했던 당사자로서 그때부터 친박자장으로서 이제 정치 생명의 연장을 꾸지요. 참,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98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18년. 18년.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18년. 예,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또 한나라당 대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해에 한나라당 대표였으니까 또 이때 큰 사건이 있었죠. 차떼기 사건. 그렇죠. 예. 전형적인 그 당시 당 대표였으니까 차태기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차태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삼성에서 트럭을 통째로 돈을 실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인가요? 예, 이제 떠넘겼던 이제 과정을 차태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그때 당 대표 하면서, 그러니까 16대 대선 직전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16대 대선 직전이니까 그 12월에 선거를 하니까 11월 초에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한테 채권 10억을 갈취를 합니다. 지 말로는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월 초에는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써내문이라고 해서 이제 부회장한테 현금 2억의 불법 자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04년 1월에 구속이 되고 또 구속이 됐는데 또 그 당시에 여소야대가 아니었잖아요. 여대야소였잖아요. 그냥 국회에서 석방 동의안을 또 상정해가지고 가결을 시켜서 1월 28일 날에 구속됐는데 1월 9일 날에 석방이 됩니다. 2월 9일 날에. 2월 9일 날에. 뭐 그 정도로 또 보통 이 정도 커리어면 이때쯤에서 정치 그만해야죠. 끝나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근데 또 2008년에도 또 돈 먹고 구속되지 않았어요? 2008년에 또 돈을 또 세게 드십니다, 이분이. 구태 정치 대표 선수인데요. 2008년에 실시된 18대 총선,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명박계가 박근혜 길을 싹쓸이 하면서 박근혜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제 이때인데 세상에 이제 기상천외한 정당을 하나 만들죠. 친박연대당. 예. 전 세계 그렇죠. 정당사에 사람 이름을 붙여서 정당을 만든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박연대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당 대표를 하고 자기 스스로 또 비례대표 공천을 해가지고 우리 최근에 김종인 선수처럼 자기 스스로가 또 비례대표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서청원은 왜 또 구속이 되느냐면 비례대표 공천 장사를 해서 돈을 세게 모으는데요. 소위 말하는 양정래 김노식 사건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건데 30대 초반에 양정래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상당히 의아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한 사람당 15억씩 받고 비례대표 1번하고 비례대표 3번을 배정을 해서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또 서청원은 비례대표직을 사고 판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2년과 2008년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요. 해먹은 돈만 일단 자기 손으로 직접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또 잔대가리 굴리다가는 그 잔대가리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목을 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양 박사에게는 뭐 내일이든 모레든 대통령이 뭐 4차 담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번 이제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변수가 되지 못한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까지 김무성의 30시간이라는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30시간이 내일 대통령 담화가 아침 일찍 나오면 겨우 30시간 좀 넘거든. 원래 우리가 어떤 수치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뭐 5시간 정도 더 많다고 해서 30시간 법칙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면 35시간 안에 김무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너무 이상한 법칙에 목을 맨다. 자, 아무튼 이게 뭐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국민의 뜻이 뭔지는 확인됐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비박계는 청산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러니까 강원 선생님이 금요일까지는 그런 말 하지 말자 이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떠들든 안 떠들든 대세는 그냥 정해져 있다 이런 거고 대통령 4차 담화는 제가 어제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그 SNS에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3번 담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국민들 마음에 불을 더 지폈잖아요. 그 연쇄 담화범이다. 이런 말이 떠들었거든요. 1차 때보다 50만이 더 많아졌고, 2차하고 50만이 더 많아졌고. 계속 불을 더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한 150만을 불려줬지. 그래서 연쇄 방화범 맞네. 연쇄 담화범. 방화범이네. 그러니까 방화범, 담화범 같은 말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예, 탄핵 가결을 앞두고 인터넷 곳곳에서는 박근혜 탄핵 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까지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험난한 순간 국민들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기만 합니다. 이런 걸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래요.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온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단순히 박근혜 한 명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물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카페에서는 특집으로 몇 주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려 합니다. 바로 사라져야 할 정치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박근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홍위병들,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악의 정치 집단,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왜 이들이 사라져야 하는지 이들의 만행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정현, 홍문종, 김진태, 조원진, 우리 정치카페에서는 병신 7적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병신 7적의 맏형 서청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가 얼사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신년의 점을 해서 병신 7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병신 7적에 한 놈만 뽑아라면 저는 서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경력이 할 정도로 또 보통 이 정도 커리어면 이때쯤에서 정치 그만해야죠. 끝나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근데 또 2008년에도 또 돈 먹고 구속되지 않았어요? 2008년에 또 돈을 또 세게 드십니다, 이분이. 그 구태 정치 대표 선수인데요. 2008년에 실시된 18대 총선,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명박계가 박근혜 길을 싹쓸이 하면서 그 박근혜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제 이때인데 세상에 이제 기상천외한 정당을 하나 만들죠. 친박연대당. 예. 전 세계 그렇죠. 정당사에 사람 이름을 붙여서 정당을 만든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박연대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당 대표를 하고 자기 스스로 또 비례대표 공천을 해가지고 우리 그 최근에 김종인 선수처럼 자기 스스로가 또 그 비례대표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서청원은 왜 또 구속이 되느냐면 비례대표 공천 장사를 해서 돈을 세게 모으는데요. 소위 말하는 양정래 김노식 사건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건데 30대 초반에 양정래가 그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상당히 의아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한 사람당 15억씩 받고 비례대표 1번하고 비례대표 3번을 배정을 해서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또 서청원은 비례대표직을 사고 판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2년과 2008년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요. 해먹은 돈만 일단 자기 손으로 직접 받은 돈만 한 50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 네. 그 돈 받은 걸로 집행유예 3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재판부가 집행유예 준 이유로 이거 얘기했었어요.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건강. 재벌들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니까 집행유예. 이렇게 하듯이 서청원은 피고인의 정치 발전 기여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래서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는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계속했으면 이 2008년에는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 선배가 첫 투표를 했던 신선했던 서청원이 네, 그렇죠. 민추업 시절을 거치면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약간의 저항을 했던 민추협을 거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정치 발전에 기여는 했네.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 또 해먹으니까 잘린 거지. 근데 이 서청원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민주적인 정부다라는 그런 정말, 또 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친박연대도 했는데 뭐. 그리고. 당연히 가장 민주적이지, 박근혜 정부가. 친박 자장 좀 하려면 그러면 이런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그러면. 그런 뻔뻔함이 감정에 있어야지.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네. 지난해 7월 20일 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서청원이.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긴박하게 전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비박계가 표결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야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탄핵안 가결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결되지 않겠어요? 그래 무책임한 얘기 말고. 이렇게 연골이 없어, 대답에. 연골이 없습니까? 요즘 피곤해가지고. 근데 저보다 연골이 없는 거는 비박계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 나 같으면 정기한테 할 것 같아. 쪽팔렸어. 아니, 그래서 저는 탄핵안 가결은 가결인데, 가결되더라도, 우리 비박계가 청산 대상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까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0대 50이다. 저 사람들이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정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일쯤에 대통령의 제4차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지금 비박계,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비박계가, 비상시국 회의가 강하게 토론을 하고 4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7일 날 대통령 4차 담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탄핵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놓으면, 내일이 어떤 시간이냐면 김무성이 30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간이야, 내일이. 네. 그래서 오늘 24시간 지나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하면 한 30시간에 목걸이에 걸려.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50대 50인데요. 이야기만 해주려고. 탄핵 부결 때 사실상 새누리당 이제 소멸이다. 자, 탄핵 부결 때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당원들 중에, 우리 의원들 중에 우리 스스로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총선을 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촛불이 진짜 횃불이 돼서 새누리당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국회 해산하라라는 요구로 바로 진화될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국회 해산이? 자, 국회 해산은 이제까지는 대통령만 예전에는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정치적으로 국회 해산을 다 사퇴해버리면. 아니, 걔들은 안 할 텐데. 걔들이 국민의 요구와 압박을 어떻게 견딜까.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회 해산 요구가 나와서 만약에 새롭게 총선을 해버리면, 새누리당 해체가 아니라 새누리당 소멸이고, 그냥 소화당하는 거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죽느냐. 소위 해킹 프로 전문가라는 야당 의원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의혹 부풀리기 정치 쟁점만 하고 있다. 이때 소위 해킹 프로그램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안철수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이제 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단장을 하지요.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이제
이걸 받아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반민주적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이 노심초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건건이 야당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 쟁점만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역대 최고 민주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좀 정신 감정 같은 거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또 그 박근혜 퇴진 화성운동본부에 있는 그 홍성규 공동상임 대표는요, 서청원이 지역구죠, 그죠? 네, 화성이. 예. 지난달 11월 29일 낮 12시에 이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서청원도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이전에 서청원이 의원배집에서 내려놓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라고 홍성규 공동상임 대표는 일가를 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뭐 일화를 소개했다면서요? 예, 이분이 이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이기도 한데요. 홍성규 대표가 최근에 지역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서 질의할 상황이 있어서 서청원 사무실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과는 대화 안 한다. 시장이 야권이니 시장과 논의해보라 하며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네, 노조하고는 그냥 원래 대화를 안 한대요. 그렇죠. 아, 이게 뭐 할 시간이 없으신 거지. 가장 민주적인 정권을 함께 이끄느라고. 아니,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할 그 내용도 안 들어보고 우리는 노조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이 이런 주장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네.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청원이야말로 뿌리 뽑아야 할 구악적폐의 상징격 인물이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우리 화성 시민에게 대한 응당한 도리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그 동네에서 저 서청원이 지역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보죠. 그렇죠. 이 양반이 아까 원래 동작이었잖아요. 동작. 그렇죠. 아까, 예. 우리 2주 전에 출연했던 이상희 새누리당 전 의원이 동작갑이었잖아요. 이제 서청원도 동작갑이거든요. 당시에도 서청원의 그 부인이 다음 선거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공천을 주고 그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새누리당 하죠. 69년에서 80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그 다음에 81년에 11대 국회의원으로 동작구에서 민주한국당. 네, 미안합니다. 야, 이때 제 기억나네. 내가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텐데. 예. 그때 정말 서청원 참신했습니다. 참신했습니까? 85년 민주화 추진협의회 소위 말하는 민추협 상임운영위원. 그때 민추협 의장이 김대중, 김영삼이었습니다. 89년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비서실장. 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2년에서 2003년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친박연대 공동대표, 2013년에서 16년 19대 국회의원, 2016년 3월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야, 정말 지금 현재 최다선이죠, 8선. 8선입니다. 근데 1998년 사무총장. 그럼 그 당시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에 박근혜가 출마하는데 그때 공천을 담당했던 담당자겠네요. 예리하십니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공천을 그 총지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동가 조직을 한꺼번에 틀어지고 지금도 뭐 동가 조직을 한꺼번에 틀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가 사무총장 자리인데 지난 98년 서청원이 박근혜를 당시 재보궐선거에 직접 공천했던 당사자로서 그때부터 친박 자장으로서 이제 정치 생명의 연장을 꾸지요. 참,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98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18년. 18년.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18년. 예,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또 한나라당 대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해에 한나라당 대표였으니까 또 이때 큰 사건이 있었죠. 차떼기 사건. 그렇죠. 예. 전형적인 그 당시 당 대표였으니까 차태기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차태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삼성에서 트럭을 통째로 돈을 실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인가요? 예, 이제 떠넘겼던 이제 과정을 차태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그때 당 대표 하면서, 그러니까 16대 대선 직전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16대 대선 직전이니까 그 12월에 선거를 하니까 11월 초에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한테 채권 10억을 갈취를 합니다. 지 말로는 정치자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월 초에는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기업이죠. 써내문이라고 해서 이제 부회장한테 현금 2억의 불법 자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04년 1월에 구속이 되고, 또 구속이 됐는데 또 그 당시에 여소야대가 아니었잖아요. 여대야소였잖아요. 그냥 국회에서 석방 동의안을 또 상정해가지고 가결을 시켜서 1월 28일 날에 구속됐는데 1월 9일 날에 석방이 됩니다. 2월 9일 날에. 2월 9일 날에.